새벽 응급실의 긴 복도 끝에서 딸을 부축하고 있던 내게 뜻밖의 시선이 스쳤다. 그것은 8년 전 화재로 사망 처리된 아내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딸을 진료실 앞까지 데려갔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늦게 귀가한 내게 찾아온 급작스러운 열병은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절박한 뿐이었다. 택시조차 잡히지 않아 빗속을 걸어왔고,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는 늦게 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아이 아버님, 상태가 이 정도면 진작 오셨어야죠. 그 따가운 목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헐떡이는 딸을 안은 채 간신히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약을 먹이고 잠시 지켜봤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최대한 빨리 오긴 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를 부르더니 해열제 처방과 관찰 지시를 내렸다. 딸을 진료실로 옮기고 나서야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등과 머리카락은 이미 빗물로 젖어 축축했다. 그때 의사가 곁을 지나가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어쩌라는 거야.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어린 딸을 혼자 키운 지 8년, 사람들은 늘 엄마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오직 딸 하윤이 뿐이었고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오직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겨왔다. 그런데 그날 밤, 내 시선을 붙든 것은 환자복과 마스크를 쓴 간호사의 모습이었다. 작은 키에 하얀 유니폼, 단정히 묶은 머리칼, 그리고 마스크 너머의 눈빛, 라벤더 향까지 스쳐 지나가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눈과 향기는 어쩐지 너무 익숙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해열제를 투여할 테니 아이부터 안정시켜야 해요. 그녀가 내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다. 딸을 조심스레 받아드는 손길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8년 전 내 앞에서 사라진 아내의 흔적을 본 것만 같았다. 진료를 마친 뒤 딸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작은 종이에 처방 내용을 적어주었다. 목이 많이 부었으니 이틀 이상 해열제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런데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리는 모습이 내 기억 속 아내와 너무 흡사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간신히 말을 걸었다. 혹시 그 순간 누군가 정희 선생님 응급환자 들어왔습니다. 하고 급히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때 그녀의 손목이 내 손에 닿았고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하트 모양 장식이 달린 8년 전 내가 아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는데 잠결에 딸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아빠, 아까 그 간호사 선생님, 엄마랑 똑같은 향기야.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그날 밤도 비가 왔었다. 손끝이 시리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8년 전 화재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 상실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교대 시간을 기다렸지만 다른 간호사는 정희 선생님이 응급 대응 중 부상을 당해서 먼저 퇴근했다고 했다. 결국 아이의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나는 또다시 혼자 남았다. 집에 돌아와 딸을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설마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무리 부정해도 그 간호사의 눈빛과 팔찌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장롱 깊은 곳에서 8년 동안 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있었다. 딸이 2살 무렵, 아내는 팔목에 붕대를 감고 웃고 있었다. 겨울에 넘어져 팔목에 실금이 갔을 때 며칠 병원 신세를 졌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하윤이 잘 부탁해. 그때는 그저 시댁에 잠시 맡겨두었던 딸을 신경 써 달라는 평범한 부탁으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 안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의심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화재는 갑작스러웠다. 나는 당시 소방관으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아내는 혼자 집에 있었다. 동료들이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마자 나는 이미 아파트가 있는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 3층 외벽에 치솟는 불꽃.
무전으로 들려오는 301호 진입 불가, 구조 실패라는 소리. 그대로 무너져 내린 나는 울지도 못했다. 다음날 발견된 여성 시신은 부엌 쪽에서 탄화된 채 쓰러진 모습이었다. 훼손이 심해지문 채취가 어려웠고 소지품 중 불에 녹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휴대폰 케이스와 이수연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조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경찰과 병원은 시신을 아내로 판단했다. 유전자 검사는 어려웠다고 했다. 시신이 너무 훼손돼서 직접 확인을 권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렇게 곧바로 장례를 치렀고 아내는 영정 속 사진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8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딸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살아왔다. 주변의 동정과 수군거림도 견뎠다. 불쌍하다.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말들에 울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딸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젯밤 그 병원에서 마주한 간호사는 아내의 눈빛, 향기, 팔찌까지 모두 같았다. 이럴 리 없다고 수없이 부정하려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쩌면 일하는 희망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아침 일찍 딸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병원 안전관리 팀장으로 일하는 옛 동료 박성민을 만났다. 소방관 시절 함께 근무했던 형 같은 존재였다. 오랜만에 나를 본 그는 반가워하면서도 내가 꺼낸 이야기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이라는 간호사를 봤는데 아내랑 똑같아. 8년 전에 분명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내 아내.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박성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병원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어. 6년 전에 복지재단 통해서 들어왔고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만 밟았는데 지금은 수액투여 같은 간단한 임무를 문제없이 해낼 만큼 능력이 좋아. 그런데 신원 정보가 거의 없고 과거 기록이 전부 공란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 기록이 전혀 없다고? 그래,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 증세를 앓았다고 들었어. 화상 흔적도 일부 있다고 했고. 이제는 말도 잘하고 아이들을 특히 좋아하지만 예전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 병원 측에선 대체로 그가 무연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숨을 삼키며 핸드폰에 저장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장례 때도 쓰였던 아내의 대표 사진이었다. 만약 이 사람이 네가 알고 있는 정이라는 간호사와 같다면 어떡하지? 박성민은 내 사진과 병원에서 본 적 있는 정의의 얼굴을 대조하듯 떠올렸다. 정말 닮았다. 내일 그녀가 출근하니까 내가 상담실로 불러볼게. 그때 네가 와서 확인해보면 되겠지. 절박한 마음을 달래며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경비실 근처에서 나이든 경비원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왠지 오래전부터 여기서 근무했을 법한 풍모였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벌써 10년도 넘었지. 이 병원 세워질 때부터 있었으니. 그럼 8년 전 근처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났던 날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밤 하늘 전체가 불길에 물든 듯했지. 혹시 그날 밤 이 병원에 실려온 사람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있었어. 심한 화상을 입은 여성 환자였는데 머리에도 큰 부상을 당했지. 양손가락 피부가 벗겨져 지문 채취가 안 될 정도로 화상이 심했어. 한동안 의식이 없었고 깨어나도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군.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럼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못했어. 가족이라는 사람도 안 나타났고 무연고자로 처리돼서 국가 지원으로 치료받았다는 것만 기억나? 그 뒤 복지재단이 연결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환자가 바로 정이라는 간호사가 아닐까 싶네. 병원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왜 8년이나 가족을 찾지 않고 있었을까? 나는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경찰과 병원의 말만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런 무책임함 때문에 아내를 8년 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몰려왔다. 다음 날 나는 딸 하윤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상하게도 하윤이는 아빠, 나도 갈래요 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결석 전화를 스스로 하고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마지막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이거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로비에서 박성민이 우리를 맞이했다.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받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간호사 정희가 들어왔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앉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너무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8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공백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다. 침묵을 깨고 먼저 일어난 건 딸이었다. 하윤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그녀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사진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아내와 나 그리고 2살 무렵의 하윤이. 아내는 팔목에 붕대를 감은 채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받아든 순간 눈을 가늘게 떨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더니 점점 두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이 아이, 이름이 하윤이라고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간신히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수연아, 맞지? 이수연. 그 말에 그녀가 사진 위로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겨우 말했다. 하윤이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엄마한테 나던 그 라벤더 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같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팔찌가 달린 손을 떨며 아이를 안았다. 아이 역시 아무 저항 없이 그 품에 파고들었다. 박성민은 조용히 상담실에서 나가주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 셋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숨을 나누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에 휴직계를 냈다. 그리고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긴 했던 거네요. 기억나지 않아도 이름조차 잃어버렸어도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그녀가 지내온 원룸에 처음 들어섰다. 병원 숙소처럼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다. 몇 권의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8년간 살아온 자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조로운 방이었다. 그래도 하윤이가 함께 있으니 그 좁은 방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며칠간 하윤이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 정희를 찾아왔고 둘은 낯가림도 없이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아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엄마, 아니, 선생님 하고 불렀고 그녀는 걸음마를 막댄 아이를 다시 제외하는 것처럼 서툴게 그러나 애틋하게 손을 내밀었다. 5째 날 저녁 딸이 잠든 뒤 그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와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조각처럼 떠오르죠. 나는 숨을 죽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 친구가 와 있었어요. 수경이라는 이름이었고 내가 팔목을 다쳤다고 병문안을 왔어요.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사이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나는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하면서도 아내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현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건물 안쪽에서 연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수경이가 이미 나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하며 나를 끌어냈어요. 그 뒤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이름도 모든 것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아내는 외상성 기억 상실증 진단을 받았고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으며 함께 있던 소지품마저 불에 녹아 흔적을 알아볼 수 없었던 탓에 무연고자로 분류되었다. 복지재단에서 치료받고 간호조무 과정을 이수해 병원에서 조용히 일하며 8년을 보냈다. 그럼 시신은? 나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다. 수경이 였나 봐요. 가족이 없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고 내 소지품 때문에 결국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묻힌 것 같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이렇게나 허무하게 떨어져 있었다. 아내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다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내가 당신을 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었을 뿐이죠. 그날 밤 우리 셋은 작은 원룸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마치 가족이 되어 처음 맞는 밤 같았다. 아내는 매일 조금씩 기억을 찾았고
딸은 엄마를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아내가 예전 모습 그대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새로운 희망이었다. 이후 법원과 여러 기관을 오가며 아내의 법적 신분을 되찾는 과정을 밟았다.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가 이수연임을 인정받았다. 주민등록증에도 다시 아내의 이름이 적혔고 딸은 엄마 이름이 돌아왔다며 감격스러운 듯 목을 울렸다. 아내의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정신과 상담에도 외상 후 기억 상실은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8년의 상실을 완벽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삶에서 함께 추억을 쌓으면 된다고 믿었다. 나는 어렵게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해 해변가 가까운 곳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간판은 카페 수영과 수경. 아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동시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했던 친구 수경을 기리는 의미였다. 가게 안은 딸과 아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으로 가득 채웠고 딸이 그린 그림으로 벽면을 장식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을 올려두었고 창가 자리에는 책들을 진열해 누구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처음 문을 연 날 비가 내렸다. 8년 전 아내가 내 곁에서 사라질 때도 아내를 응급실에서 다시 본 날도 내리던 비였다. 그러나 이번 비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순간이 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다 손을 멈추고 멍하니 구름을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하윤이 밥은 먹었니? 라고 묻고 다시 한참 말없이 앉아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딸은 곁에 가서 엄마 손을 꼭 잡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나도 그 순간에는 말없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우리는 8년 전부터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중이다. 봄이 오면서 카페는 점점 활기를 띠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오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창으로 들어왔다.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 과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고 아내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듯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딸이 서랍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내왔다. 엄마, 이거 알아?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동화책. 8년 동안 딸이 보물처럼 간직해온 것이었다. 아내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자 첫 장에 우리 하윤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라는 문구가 아내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본 아내는 그대로 눈물을 떨궜. 돌아온 게 아니야. 사실 난 여기 있었는데 다만 길을 잃었을 뿐. 아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딸은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웃었다. 엄마, 이제는 우리 곁에 있잖아요.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에는 결코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비록 8년간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그 상처난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해야 할 이유였다. 그 뒤로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득문득 벽 한편에 걸린 짧은 문구를 바라보곤 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다. 우리가 그 문구 아래 작은 하트 장식을 달아놓은 이유는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친구 수경을 기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시간을 말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흐르자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윤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윤이는 활짝 웃으며 오늘 체육 시간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아내가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나는 아내의 손을 더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우린 모두 길을 잃었었지만 다시 만났잖아. 이제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도 비는 계속 내렸다. 예전처럼 우리를 갈라놓는 비가 아니라 우리 셋이 함께 바라보며 추억을 쌓아가게 해주는 비였다. 창문 너머 어스름 속에서 간판 불빛이 은은히 깜빡였고 카페 수영과 수경 네 글자가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아내는 딸,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찾아온 삶에 조금씩 적응 중이다.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 늘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끝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느 봄날 함께 카페 문을 닫고 바다를 보러 나갔다. 하윤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파도 소리를 들었고 아내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구름을 바라보았다. 8년 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록새록한 희망이 될 것이다. 한때 사라진 줄 알았던 기억, 그 무거운 상실을 딛고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 끝에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만약 내게 남은 후회가 있다면 아내가 내 곁에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던 그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마저도 우리가 함께 견뎌나갈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비가 내리고 아침 해가 뜨고 다시 날이 맑아지는 동안 우리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되뇌곤 한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아내가 다시 내 손을 잡아준 지금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가게 문을 열었다. 라벤더 향이 가득 퍼지는 카페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아내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우리 하윤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딸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가 보고 싶었던 밤들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다 괜찮으니까. 이토록 간절한 바람과 이토록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들 만큼 귀하고 아름다웠다. 하윤이는 엄마와 함께 새 일상을, 나는 아내와 다시 쓰는 가정을,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마음속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빛 같은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창밖에선 여전히 바람에 실린 파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세월을 돌아 결국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날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은 예전과 다르게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가 찾아주든 말든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카페 안에서 비가 내려도 해가 떠도 함께 머물 것이다. 8년 전처럼 비를 뚫고 달려가야 하는 절박함이 없어도 이번에는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